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슈퍼볼 경기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화제가 뿌려졌죠. 음악계에도 케이티 페리의 하프타임 쇼 덕분에 정말 큰 화제가 일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을 하면 가수의 인지도와 음악 홍보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미국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통계에 의하면 이번 하프타임 쇼에 출연했던 케이티 페리의 스트리밍 횟수는 중계가 방영되기 이전보다 중계 도중이 무려 85%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쇼에는 케이티 페리 말고도 레니 크라비츠, 미시 엘리엇 같은 멋진 선배 가수들의 콜라보 공연도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레니 크라비츠는 103%, 미시 엘리엇은 무려 637%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만큼 그에 따른 홍보 효과도 엄청나다는 얘기겠죠. 음악은 케이티 페리의 로어 듣겠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 커다란 사자가 등장해서 보는 눈을 즐겁게 했죠.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소비자 불만 높이는 멀티플렉스 3사,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극장이 다 멀티플렉스잖아요. 여러 관이 같이 있는 전체 극장의 한 80%는 넘는 것 같은데 영화 관람 한번 하려고 해도 문화생활 좀 하려고 해도 이 복합상영관인 멀티플렉스가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안겨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용료는 높아지고 서비스는 그 뒤를 못 따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화관의 이런 관행들을 바로잡자라는 캠페인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청년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영화 많이 보죠? 예. 영화관 이용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통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시민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영화산업진흥원이라는데 이제 통계에 따르면 이제 극장에 대한 매출액 먼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2014년 작년에 극장 입장권 매출액만 해서 역대 이제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네. 관객 수가 이제 여긴 이제 작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그렇고 2억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구 1인당 평균 관람 횟수가 4.2회 정도 된다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횟수죠. 네, 거기서 먼저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인구수를 좀 빼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이제 또 극장 표마다 또 값도 다르긴 하니까. 네. 팀장님도 자주 가세요? 예, 저는 자주는 아니어도 평균 횟수 정도는 가지, 이거 이상으로는 가긴 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영화관에 가면은 불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화관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불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어떤 불만들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불만이라는 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뭐 한 10가지 정도를 좀 꼽아보면요. 10가지요. 예. 뭐 팝콘값 특히나 팝콘 음료, 많이 생수 비싸죠. 이런 스낵 코너에 예. 되게 비싸다. 네. 팝값 광고 뭐 관람표도 비싸다. 그리고 광고 시간, 광고도 난 원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틀어주더라. 네. 근데 이걸 무작정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 영화만 많이 틀기도 하죠. 예, 그렇죠. 예. 독점 상영을 많이 하죠. 그건 예. 이미 이제 많이 드러난 문제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3D 안경 같은 경우도 예. 나는 안경을 가지고 있는데 표값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구매를 막 강제하는 것들. 그리고 네. 뭐 주차장이 현금만 받는다든지 유료화됐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맨 앞자리 좌석도 네. 맨 앞자리 좌석 굉장히 불편한데 똑같이 9,000원, 10,000원을 받아요. 똑같이. 네.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좌석도 좁고 영화관 알바도 너무 이제 열악한 처우가 있으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조사 좀 결과가 나왔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 자리와 관련해서도 할인을 받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예, 조조면은 굉장히 많이 깎아줘 그랬는데 요즘에도 그렇게는 하나요? 예, 조조는 할인이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영화산업진흥통계에 따르면 이제 평균 관람 요금이 상승하면서 극장의 이제 매출도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고 표값은 뭐 둘째치고라도 그 안에 이제 스낵 코너, 네. 예, 팝콘값 같은 거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나 추가가 될 때마다. 그렇죠. 보통, 팝콘 같은 경우가 이제 중짜가 뭐 4,500원 하는, 5,000원 하는데, 무슨 맛 이렇게 추가될 때는 500원씩 더 올라가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팝콘하고 음료를 또 같이 먹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관에서 되죠. 기본 세트 같은 걸 판매하는데, 세계 영화사 저희가 이제 신고한 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의 영화관 팝콘 세트가 8,500원으로 다 같아요. 가격도 8,500원이요? 예. 근데 이게 점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12,000원, 13,000원짜리도 판매하는 팝콘 음료 세트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미 팝콘 값이 영화 표값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시간당 최저임금하고도 비교한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시간당 최저임금 하면은 뭐 5,500원 정도인데 8,500원, 12,000원. 네. 약간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가격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또 이야기 또 나누겠지만 네. 영화 한 편 보려면 어떻게 보면 2시간이라는 걸 영화 한 편 보고 팝콘 하나 먹으려면 팝콘 먹고 영화 보려면 뭐 하루에 5-6시간이란 걸 여기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러게요. 예. 그런 비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영화표나 스낵값이 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3D 안경 같은 경우에요. 3D 영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예, 그렇죠.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처음에 구매할 때 표를 예매할 때부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3D 영화를 보면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표값은 인터넷 예매를 하든 현장 예매를 하든 안경값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그런 표를 구매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이게 내 소유냐, 네. 영화 관람한 사람의 소유냐도 명확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보고 나올 때 안경 같은 경우 수거함에 비치해서 그걸 돌려주잖아요. 반납을 하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또 그러면은 영화관들은 그 다음 회차에 있는 소비자들에 또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소비자들은 모르죠. 대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대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미 처음부터 표값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문제는 위생 문제라는 거예요. 위생이요? 3D 안경. 예. 다른 사람이 쓰고 나온 안경을 또 다른 사람이 쓰고 그걸 이제 회차가 반복될 때마다 쓰게 되니 위생 문제도 이미 심각하게 이런 문제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즐겁자고 극장 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즐겁자고 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불만만 쌓이면은 네. 영화가 재미있겠어요? 예, 맞아요. 문화생활이라는 네. 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오늘도 아마 이 멀티플렉스들을 상대로 한 캠페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어떤 캠페인들을 벌이고 계신가요?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참여연대 이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지난 저희가 1월 28일부터 다음 아고라 캠페인에 아고라 페이지에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시민들한테 영화관 불만 사항을 좀 적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뽑은 10가지 사항들 아까 네. 잠깐 언급해드렸던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또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떤 게 불만이신지 좀 뽑아달라고 해서 오늘은 대학로 CGV 앞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되게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네.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30분 캠페인은 한 100명 정도 이제 참여해서 나는 영화관에서 이런 게 불만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그래서 이제 결과는 역시나 제일 많이 나온 그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신 게 팝콘, 음료, 생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 좀 그렇군요.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었고 특히나 청년층에서 많이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은 네. 본인 최저 시급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위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광고를 틀어준다. 예.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관람료나 먹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좀 차별을 두어서 싼 데도 찾아갈 수 있게끔 했는데,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가격을 담합하지 않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라고 보신 게 이 팝콘 세트 가격의 담합이라든지 뭐 다른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담합이 있었나요? 예, 티켓은 저희가 이번에 한 건 아니고요. 네. 크게 공정거래법으로 지난 2월 9일 날 예. 신고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 영화관들이 시장 지배자예요. 시장 지배자 사업자로서 네. 이 독점 산업을 이제 하고 있는 사업자에 이제 해당되니까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했으니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요 한 부분하고 네. 그리고 부당하게 광고를 상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위반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두 가지를 이제 신고를 했고 그 안에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부당하게 이제 팝콘 판매 가격 네. 많이 나온 이제 그런 3D 안경도 들어가나요? 예. 예. 그러니까 팝콘 판매 가격, 3D 안경을 끼업하는 거, 그다음에 예. 광고 상영한 거, 그리고 주말엔 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영화관도 있어요.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좀 가했다라는 걸로 해서 이런 차별적 행위를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그런 것도 신고를 했습니다. 공정에 일단 신고를 하신 거죠. 예. 그럼 공정의 신고를 반응은 했습니다. 어때요? 공정이 신고를 하면 반응은 없어요. 저희한테 없겠다라는 바로 메시지 반응은 하나만 주고 언제 뭐 조사 결과가 나올지 조사 기간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네. 공정위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군요. 1년이고 2년이고 걸릴지도 모르겠고 여론이 뭐 막 들뜨면은 또 빨리 네. 해주고 이런 재량에 의해서 공정위 신고나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공정하지 않네요. 예. 재량에 따라서 정하지 않습니다. 달라진다면요. 예. 그래서 조사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통 이제 사회적인 약자, 사회경제 약자가 공정위에 이제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이 약자들은 내내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공정위는 뭐 인력이 부족하네 어떤 이런 이유 등으로 조사를 알겠습니다. 잘 빨리 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다르게 이제 예. 공정위가 개선돼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혹시 그러면은 멀티플렉스 측과는 얘기는 안 나눠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인터뷰 언론 통해서 이제 들은 거는 아주 공개적인 입장도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네. 다음 캠페인을 영화관 앞에 가서 저희 예. 시민들의 불만 사항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예.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선 사항을 가지고 전달을 할 예정이에요. 언제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어요. 조금 이제 오늘까지 캠페인 했으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예. 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없으면 서울 지나서 한번 네. 찾아가 뵈야 되지 않을까 직접 예. 그런 거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뭔가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하려 서울-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이 캠페인에 좀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캠페인은 지금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 다 거의 본다시피 하는 이 영화고 가장 보편적인 문화생활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포털 다음 아고라 온라인 예. 페이지에 올려놨고요. 거기 네. 불만사항 적어주시고 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예. 참여연대 민변 청년 유니온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할 그렇군요. 거고 여러 개 예. 여러분들이 퍼져 나가게끔 올려놓을 네. 테니까 거기에 불만사항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뽑아주시면은 저희가 잘 전달도 하고 추가로 법적 검토도 해서 추가 공정위 신고나 이런 거 진행해 볼 수 있으니까 예.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다 진행해서 영화관들이 네. 잘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즐겁게 영화 보도록 환경이 개선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이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요, 16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1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야당의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16일에 합의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라디오 인크루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리쇼어링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세운 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여 자국민의 일자리를 늘리려 애쓰고 있는데요. 미국이 너무 금융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가면서 붕괴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겁니다. 기존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불렀는데요. 공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이 공장을 국내로 옮기겠다고 하면 정부가 돈도 대주고 세금도 깎아줍니다. 미국은 포드가 멕시코에 있는 트럭 공장을 오하이오주로 옮기고 애플이 중국에 있는 맥 컴퓨터 공장을 텍사스주로 옮기는 등 150개 기업이 리쇼어링을 했다고 하네요. 일본이나 한국도 많은 공장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상황이어서 리쇼어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논리 있게 주장하기. 독서 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 토론 논술 1577-1909.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아,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세금이 이슈는 이슈인데 많이 거치면 좋겠는데 국세 수입이 3년 연속 펑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금액도 많고요. 네.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거든요. 예. 우선 금액으로 보면은 2012년에 2조 8천억 원, 2013년에 8조 5천억 원, 그리고 작년에 10조 9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 예.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세수가 결손이라는 이야기는 세금이 예상대로 안 거쳐서 정부가 써야 할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국방과 치안은 물론이지만은 네. 교육을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온 국민이 잘 살게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은 이런 정부 기능이 변질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수 결손 좀 남은 어떠냐,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되면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네. 보이지 않게 계속 누적되어서 나중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국방이나 치안 같은 문제는 이게 문제가 누적되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수 결손 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간이 안 차는데 돈을 집행을 해야지 되면은 뭐 나라가 빚을 내거나,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뭐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그것도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겠죠. 예, 일단은 뭐,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세금이 네. 안 거칠 경우에 이제 당장 이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증세, 세금을 네. 올리자 이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채 발행, 예. 이제 꼬수자는 얘기죠, 국민한테. 네. 세 번째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네 가지 방법이 다 지금 어렵다는 건데 증세는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 세금 더 걷는다 하면은 이제 저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근데 국채 발행도 이미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거든요. 네.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이런 상태에서 국채 발행도 추가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요. 해외 차입을 지금 하면은 아마 국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 않고요. 예. 국유 재산 매각 같은 것도 공기업 같은 걸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 민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증권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좋지가 않죠. 않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여러 가지 처방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오히려 경제나 이제 정부에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년 연속 펑크에다가 4년 연속도 이미 거의 예정이 되어 있는 이 국세 수입이요. 예. 이렇게 결손이 나는 이유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경기가 침체하니까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법인세가 들거축이 있는데 예. 작년에 법인세 세수가 2.7%나 줄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3조 3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니까 관세 수입도 이제 1조 9천억 원이나 결손이 나타났고요. 또 부가가치세도 1조 4천억 원이나 이제 결손이 났거든요. 네. 이에 이제 증권시장이 침체하니까 증권거래세도 한 9천억 원 결손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소득세도 1조 원이나 결손이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경기 침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네. 세금이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다 안 거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네. 그 봉급 생활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15.5%는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예.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5천억 원이나 더 거뒀는데 네. 이걸 뭐 해석을 한다면은 세수 결손은 기업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좀 메운다. 메꿔주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자들에게 좀 약간 분노나 뭐 불만감 같은 것들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세수 목표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너무 높기 때문에 결손이 불가피한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그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은 후에 네. 3%대의 저성장 기조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면서 네. 세수 목표를 굉장히 높게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수 목표를 높게 정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쓰는 어떤 목표를 많이 정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정부가 예산을 팽창으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산 팽창 보면은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선신 사업이라든가 뭐 쪽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심성 예산 팽창해 놓고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경제 성장률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거품 그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예산을 만들고 이제 세수 목표를 정했는데 다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뻥튀기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엉터리 세수 추계해 놓고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세수 목표 설정 그동안 잘못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은 국민을 좀 우롱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세수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 걷어가지고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하기 위한 것은 국민을 위한 또 복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지 증세 이게 맞물려서 이야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요. 우리 그 어떤 가계부, 국가의 가계부를 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그 선심성 예산, 불효 불급 예산, 그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쪽지 내는 쪽지 예산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복지에 정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낮출 수 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제대로 건전하게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걸 줄이면은 예산 규모가 좀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아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제 추정을 해서 그렇다면 세금을 이만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세수 목표를 아주 현실적으로 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정 모자라면 뭐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서 증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예산도 짜고 세수 목표도 설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그 정부 어떻게 보면 편의대로 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쪽지 예산이라든지 좀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들은 좀 많이 뻥튀기 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늘어야지 되는 복지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 예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양극화가 아주 심한 상태에서요. 경기가 침체하니까 이 복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예산은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서 문제는 정말 복지 예산 그 굉장히 거의 100조 원 가까이 작년에도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 전달 체계라든가 그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전달 체계나 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효과 이런 것을 한번 평가를 해서 이왕 쓰는 돈을 제대로 쓰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 그러면 뭐 증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또 유리주가 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많은 분노를 했었던 것 같고요. 담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서민들 지갑만 털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좀 확실해야 될 것은 지금 담배세, 주민세 또 뭐 연말정산 해가지고 결국 서민들한테만 증세를 했다 이런 어떤 비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런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증세를 해서 특히 복지 지출 좀 드린다, 그다음에 재정 운영을 뭐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양극화가 아주 심한 상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계층도 부유층국, 서민층국 격차가 아주 심한데 그런 법인세 같은 것도 대기업들은 좀 더 걷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자영업한테는 덜 걷는 이런 어떤 이제 차등화된 어떤 세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걷고 정말 경제 살려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좀 세금을 줄이는 그런 어떤 그 균형 잡힌 어떤 조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증세를 한다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증세가 지금 당장 시급하다라고는 안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복지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부터 평가를 하고요. 네. 근데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세 필요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증세를 한다면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서 좀 세금을 더 내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이론적으로도 다 이해를 할 텐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정치를 정말 국민을 예.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은 네. 어떤 뭐 압력이라든가 영향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물리치고 올바르게 네. 해야죠. 원칙대로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균형 잡힌 그 조세 정책 같은 네. 것들로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취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일이라는 게 좀 쉽고 흥이 나는 게 좋은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흥이 안 나는 게 취업하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에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말 주실 분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늘 어렵죠, 취업이. 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게 뭐 사상 최저다. 항상 네.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것 같네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2,510만 6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숫자의 의미를 보면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증가폭이 지난 2013년 5월에 26만 5천 명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네.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뭐 이런 점은 또 염두에 둬야 된다고 이제 인용을 붙이고들 있는데요. 예.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70만 5천 명이었어요. 역대 최대로 많았거든요. 네. 네, 이 기저 효과 때문에 올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붙이고 있고요. 예. 또 올해 32월이잖아요. 네. 작년 31월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변수가 될까요, 근데? 네,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통이나 뭐 네. 농업이나 이런 쪽은 이쪽에 이제 계절 지수가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주요 기업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설 연휴 때문에 채용을 지금 이제 3월 초로 미루는 데들이 많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전년 대비 17만 명 정도 늘었고요. 네. 50대는 19만 명. 네, 그리고 20대는 2만 명. 다 쭈그러들었어요. 20대가 참 반면 적게, 40대는 2만 7천 명이 줄었고 30대는 1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30대와 40대는 또 인구 자체가 지금 감소 중인 것을 참고해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예. 근데 올해 이 30대와 40대는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 연초에 구조조정을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렇죠. 과거의 구조조정은 임원급이라든지 부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진행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진행되는 1, 2월 달에 진행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뭐 대리급까지도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구 감소 요인인지 아니면은 네. 실제 이제 기업들의 그런 활동 요인인지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17년, 8년 정도 이 채용 시장에 있으면서 네. 구조조정의 레벨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건 IMF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15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한 OECD 기준 고용률 70%가 이번 정부의 목표이죠. 네. 현재 스코어는 65.4%.
예. 근데 이마저도 보면 청년 고용률은 26.2%. 그러면 증가는 도대체 어디서 됐냐는 거예요. 50대와 60대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 고용률을 보는 핵심 이슈가 되겠죠. 그들이 또 다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고요. 5, 60대니까요. 예. 고용의 질은 더 낮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올해 전체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나쁘다는 얘기 저도 이제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사실 위주의 이야기들이 좀 전달이 돼야 되니까, 네, 경제를 견인하는 상장사와 대기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되게 이제 전망을 할 때, 전년도에 좀 제가 잘못된 전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반기 고용 동향 채용 동향을 이야기할 때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채용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바닥을 더 내려가는 거네요. 제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요. 채용 인원은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 발표들이 그래요. 근데 하지만 채용에 나서는 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은 늘어나는데 일자리 수는 줄어든다. 그렇죠. 기업이 뽑는 실제 인원 수가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반만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프트가 그 작년 12월 18일부터 지난 1월 7일까지 상장사 1,700개를 대상으로 채용 전망을 이제 전화 설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 채용 규모는 이제 0.3% 감소한 39,261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렇지만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작년 조사 대비 약 12% 정도가 늘었어요. 일단 직원 수를 줄여놓고 필요한 인원만 추가로 소폭 채용해서 그런 것일까요? 네, 원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을 짤 때 이렇게 짤 수는 있겠네요. 기업이 늘어나니까요. 기업의 어떤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그쪽에 특화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일종의 취업 전략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전체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채용에 나서는 기업들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특히 이제 신입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채용 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 전략이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해 주셨죠. 시장 밖에 있으면 시장 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채용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들어오신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준비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순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 전략이라 저희가 다시 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중심의 채용 시장이 지금 주요한 트렌드예요. 경력은 이미 역량 중심의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입 공채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신입도 대규모로 채용을 해서 교육으로 전환 배치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신입도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채용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다음 순위 전략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배출할 때는 역량 중심의 인재를 배출하지가 않아요. 스펙 중심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채용 시장은 역량 중심의 채용 시장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역량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의 역량을 반드시 갖추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가지고 채용 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무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문자가 왔는데요. 7930님인데 이분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월급은 한 150만 원 정도를 받고 1년 계약 영업직의 제안을 받았나 봐요. 이래도 일단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취업에 진입되는 시간이 얼마나 지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뭐 구직에 나섰는데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일단 들어오셔야죠. 그렇군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중년분들 제가 이제 그 면담을 하다 보면은 6개월 정도 구직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대개는 심리적으로 어쨌든 디프레스가 일어나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뭐 예. 6개월, 1년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취업이 오랜 기간 안 되면은 일단 자신감부터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빨리 들어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구직 뭐 시장에 나섰는데 뭐 1개월 정도인데 뭐 본인이 원치 않는 자리를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네.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일단 그 조건을 제안을 이제 받고 들어오신 다음에 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게 어떤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에요. 기업에서도 이 사람이 네. 얼마나 취업 공백 기간이 있었나 이런 걸 좀 보죠. 보죠.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설문 조사를 할 때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1년이 됐어요. 이거 뭐 예. 기업들이 보기에 단점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답변을 기업들한테 부탁을 드려도 질문을 될까요? 했는데, 예. 예. 요즘 취업 준비 기간이 워낙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이제 취업 대기 기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해하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 네. 근데 뭐 2, 3년 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업들도 보기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단 이제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는 게 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네. 기간 동안 노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업들도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네, 길게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징역 1년형이 얘기가 됐습니다. 예,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